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네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팔팔해졌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 아이고. 오늘 제목이 정말 네, 화끈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야 이런 제목 쓰기 쉽지 않은데 네. 뭐라고 네. 제목을 쓰셨냐면 조정장보다는 거품장을 대비하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조정이 올 때가 아니다. 거품이 올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정하고 오셨다고 했으니까 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죠. 바로 시작하시죠. 네, 네. 네. 자, 지금 한국 시장만 보고 있으면 네. 뭐 금방이라도 어떤 위기가 터질 것 같고, 아니 어제 오늘 진짜. 전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대폭락장이 올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지금 뭐 제가 SNS를 역시 제법 열심히 합니다만 네. 거의 도배가 되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장주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 우리나라의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곧 올 거다 등등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그래도 리서치 센터장을 좀 오래 했었고 네. 한국 증시를 20몇 년 동안 들여다봤었고 맨날 한국 증시를 가지고 외국인들과 싸우다 보니까 사실 이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 자금이 많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휘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을 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항상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을 만들 때 한국 시장을 보고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글로벌 시장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을 네. 보는 항상 제가 방송을 만들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깨졌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 깨질 조짐이 있다.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큰 크래시가 온다. 그러면 정말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근데 저는 지금 앞으로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뭐 매번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한참 더 갈 것 같다. 미국 네. 시장이. 예.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 거품이라고 느껴지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이고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기업 실적을 보고 기업에 투자를 네. 하는 사람들인데 네.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다 대놓고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될 거니까 물론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지금 확신은 제가 볼 땐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숫자와 그다음에 또 테크니컬한 부분이랑 또 왜 제가 생각할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최대한 늦출 거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시장은 제가 네. 볼 때는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장이 끝난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빨리 올려서 거의 금리의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었을 때가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를 보시면 네. 미국 증시는 사실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가가 많이 빠졌긴 네.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30%대 중반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정말 D램 사이클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어제도 속스는 0.3%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예. 고점 경신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무너진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정도만이지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걱정스럽지가 않아요. 네. 물론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전체 100% 중에서 한 18%가 메모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것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그 프리마켓에서 0.08% 마이너스입니다. 네. 예, 물론 뭐 마이크론은 좀 빠지고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를 지금 보고 있으면 지난주에 이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했고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고용 숫자가 잘 나오고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또 않아요. 뭐 전에처럼 막 1%, 2%씩 빠지는 모습 나오지 않고요. 뭐 겨우 0. 몇 %씩 뭐 이렇게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짧은 조정들은 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한국이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라고 하면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모든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한국 비중은 거의 없고 다 글로벌 비중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보통 한 9월 달과 한 10월 정도에서는 좀 조정이 와요. 예. 그리고 또 과거의 역사상 S&P 500의 히스토리를 보면 8, 9월 달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 뭐 좀 길게 가면 10월 달까지도. 그렇지만 다시 10월 중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쭉 당겨서 그 다음에 뭐 1, 4분기 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시적인 어떤 쉬어가는 구간을 예상을 하는 데다 타이밍까지 맞춰서 좀 조정이 오고 변동성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저희는 두 가지 이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가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네이트 된 거는 모건 스탠리에 있을 때 그 전략가가 이 프로프라이어티 모델이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네. 어쨌든 이 숫자가 보통 20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 매수, 8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면 대체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챙길 수가 있다. 뭐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6, 어제 보니까 39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네. 아직까지는 80까지 가려면 뭐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볼 거고 두 번째 요소는 빅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16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어저께 보니까 또 싹 올라가서 한 17까지도 올라가던 것 같았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추세를 보시면은 골디락스 구간, 그러니까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고 골디락스 구간이 나타났을 땐 대부분 10 근처까지도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으로 잡으려면 12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계속해서 지금 이 빅스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요소들은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펀디멘탈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크게 대세 하락장을 부르는 타이밍은 네.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를 글로벌 시장을 본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더 일찍 부를 수는 있으나 네. 어쨌든 간에 부르는 타이밍은 실적이 깨지기 시작한 걸 확인하고 나서입니다. 단 한 번도 실적이 깨지기 전에 앞으로 깨질 거다. 그러면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걸 제가 28년 경력 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있었지만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상승하는 주기에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진국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봤었을 때 지금 1.5% 정도의 이 컨센서스의 상승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또 그 전에 들여다봤을 때 1.3%였거든요. 지난주에 왔었을 때. 그래서 2주 동안에 여기 보면 상승 여력이라고 나오는 게 22.3%가 나오는데 2주 전에는 16%였어요. 일주일 전에는 19%였고요. 이번 주에는 22%입니다. 네.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지금 6%포인트나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데 예, 시장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만약에 변동성이 있고 만약에 8월, 9월 달, 뭐 심지어 10월 달까지 미국 시장이 쉬어간다 하면 이거는 쉬어가는 게 기회가 되는 거지. 네. 이게 앞으로 빠질 거를 예상하면서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 여기서 또 미국의 나스닥과 뭐 유럽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지수들이 몇몇 개를 빼놓고는 다 지금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매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질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대만과 한국은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시면 심천도 죄송합니다. 여기 코스닥도 플러스였고요. 이익 변화치가. 예, 이익 변화치가. 그래서 결국은 이 제조 쪽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이렇게 좀 하향이 됐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수가 못 움직였거나 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신흥국을 보면 결국은 달러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부터 달러가 초강세로 갈 거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리고 테이퍼링 막 시작하고 금리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원화가 계속 지금 깨지고 있는데 더 깨지고 뭐 글로벌 모든 이머징 마켓의 환율이 추가적으로 절하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환경이라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으나 지금 미국의 달러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주기고 또 적자 폭도 제법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당장 강세로 아주 크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즉 93인데 지금 네. 아무리 많이 올라가봐야 96? 네. 뭐 이 정도까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초강세가 아니고 이거는 신흥국 시장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달러가 100, 110, 120 이렇게 추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자세히 하기 전에 네. 우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과의 어떤 좀 비교를 하면서 네. 지금 왜 한국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부분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모든 글로벌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계부채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계산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미국도 대단한 나라, 세계 제일 큰 나라, 이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금융위기가 터졌죠. 네. 그게 이제 GDP에 가계부채가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때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4에서 5% 정도 됐고요. 아마도 가계부채에 관련된 평균 이자율로 계산하면 이자가 GDP 한 5%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이 부실이라는 게 터지는 부분이 최소한 미니멈 전체 여신의 2%는 터지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미니멈.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저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어쨌든 쭉 떨어져 있고 미국에서 가계부채발 위기는 지금 안 터지겠죠. 네.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냐 한 100%가 넘죠. 103.8%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평균으로 계산하기 쉽게 100%라고 잡으면 지금 현재 가계대출 금리 평균 계산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2%고 여기에 플러스 1% 더했다 하더라도 네. 평균이 한 2.5에서 3%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5%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0%에서 2.5%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3.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2.5%까지 올라갔으니 우리나라의 10년 국채금리도 3.5%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네. 여기에 플러스 1%든 1.5%든 더하면 가계부채가 이자가 GDP의 5%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자,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그어보면 2024년이 되면 130%예요. 예. 네. 그러면 이건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0%대 초반이고 우리보다 더 높은 국가가 캐나다와
호주 110%대, 120%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제일 많고 그러면 또 2024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하면 당연히 터질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위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걱정할 수가 있다. 자, 그렇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100% 다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달러 투자는 당연히 언젠가 위기가 터지는데 그 위기가 터지는 시기에 벌어질 현상들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갈 거니 지금은 그래도 전체 자산 중에서 50% 정도는 최소한 달러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네. 뭐 지금부터 엄청나게 크게 깨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이건 정말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최고의 수출 숫자가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이익이 나오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가 있는데 계속 지금 깨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요 가계부채 부유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한다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강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추가로 안 올라가고 또 정부 정책이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땐 부채 비율 자체가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부동산을 들고 있는 국민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네. 주식을 들고 있는 국민들의 수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쪽에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가계부채 비율을 더 이상 올리기보다는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는 가집니다. 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니 그래서 적어도 헤징 차원에서 네. 해외 투자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 예, 그 우리나라의 대장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로 지난 이틀 동안에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했고 또 이 산업에 계신 분들이랑 통화도 많이 했고 네. 아무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DXI가 어떻게 보면 트리거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램 가격 스팟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죠? 현물가입니다. 그죠? 네. 2017년, 18년에도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진한 선. 근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 가지고 지금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최근에 이렇게 빠졌어요. 언제부터? 6월 말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짝 이제 꼬리를 답니다. 네. 예. 약간 이제 평평해지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전체의 어떤 그 거래로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매도 쪽하고도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디램 가격이 빠지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게 PC 디맨드 문제 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얘기하는 게 기업의 PC 디맨드가 지금 다 재테크하다 보니까 네. 그게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년 1, 4분기가 되면 네. 코로나19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들은 또다시 디맨드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또 지금 실질적인 이 체결 가격으로 보면 고정가는 네. 서버 디램 쪽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또 서버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PC 네. 디맨드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4, 4분기에 디램 가격이 이렇게 뭐 계속 빠질 거냐 라기보다는 여기도 보시면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저희는 지금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정말 저는 이번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거의 지금 보면 삼성전자를 오늘 2,200만 주를 외국인이 팔았고 어저께 1,300만 주, 그저께 450만 주, 그다음 하이닉스 오늘 830만 주, 네. 어제 630만 주, 그저께 220만 주. 이거 뭐 다 더하면요. 오늘만 2조 8천억인가요? 두 종목에서 네, 맞습니다. 팔았고 어저께도 또 계산하면 거의 뭐 몇 조를 판 거죠. 이번 달 들어서 한 5조 정도 예,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팔았다라는 것이 지금 롱 온리 펀드에서 때렸다.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다 맞물린 것 같아요. DXY 떨어지고 리포트 나오고 플래시한 리포트 좋아하는 CLS에서 먼저 나오고 또 몰겐 스탠리도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많이 하니까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은 두고 보자.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35%의 주가 하락을 일으켰으면 하이닉스로 봤었을 때 충분히 이거는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네.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뭐 앞으로 50% 빠질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네. 우리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펀더멘탈 숫자를 가지고 컨센서스를 가지고 잔존 가치 모델을 돌립니다. 네. 근데 이 모델이 이게 적정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목표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그 목표치에 이 적정 가치에 도달하기 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도에는 사실 이걸 굉장히 잘 따라갔어요. 어허.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돌렸을 때 코스피가 적정 가치가 2,300, 2,600, 2,800, 3,000 이렇게 가면서 같이 쭉 따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지금 보면 숫자만 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었을 때 올해 초에 3,000, 네. 뭐 3,300, 3,600, 3,800 지금은 4,000까지 올라왔어요. 어허. 계속해서 지금 이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올라가니까 예. 적정 가치도 올라간다는 계속 올라가고 말씀이시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진짜 반도체 쪽 우리나라 이익의 지금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나요? 이게 반타작이 났다. 네. 뭐 그러면 뭐 뭔가 이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의 이익이 내년도에 YOY로 50% 줄 거다? 이게 벌써 반영이 된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가격의 하락이 있을까?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있을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사실은 공급이 과잉이 될 거라는 걸 가지고 가격을 빠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어의 법칙이 조금씩 이탈이 나기 시작해서 이 효율이 수율이 잘 안 잡힌답니다. 정말 이게 그렇죠.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점점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밴드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변동폭 자체가 그러면서 어쨌든 그 공급 사이드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잘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디램 가격이 확 빠지는 현상이 쉽게 일어날 거냐 하는 게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네. 의견이라서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내년도 2분기에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단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 이건 뭐 공통된 다 얘기인데 뭐 다이 사이즈가 25% 정도 줄어요. 그래서 공급량도 25% 줄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 줄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 어디까지 올릴 거냐? DDR5에서는 50% 정도 가격 올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예, 제가 많은 그 질타를 받았고, 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반도체에 좋게 얘기를 했지만 메모리 쪽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18%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포트폴리오 한 20% 정도를 메모리 쪽, 나머지 80%는 속스 네. 또는 SMH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글로벌 증시로 되돌아가서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IT 반도체 30%,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20%.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장주들이고 그다음에 가치주로는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소비재를 15%씩 그러면 30%. 그래서 7대3 전략을 계속 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경기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성장주 비중을 70%에서 80%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성장주 비중을 70%에서 뭐 조금씩 낮추고 가치주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핵심은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경기가 회복할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금리가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거다 하는 부분을 짚어보면요. 우선은 코로나19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카몬 플루 정도 됐다. 이제 독감 정도 수준은 떨어졌고요. 모탈리티 레이시.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0.45까지 떨어졌고 더 떨어질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백신 많이 맞은 나라의 사망률이 확 그러네요. 떨어지는 건 맞는 거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백신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년 초가 되면은 치료약들이 나옵니다. 그죠? 제대로. 그래서 치료약들이 나오면 또 치사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1, 4분기 말쯤이 되면 더 이상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을 저하하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회복할 거다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경기 회복 부분과 성장주의 비중을 잘 적절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고용시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94만 3천 명이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좋게 됐고요. 또 실업률도 5.4% 떨어졌고 네. 미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연준 의들끼리 뭐 좀 약간 티격태격하고 있고 네. 결국은 연말까지는 어쨌든 5% 미만으로 떨어진다. 당연히 4%대 중반까지도 얘기하는 하우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가운데서 근데 한 가지 숫자를 딱 보시면 노동 참여율은 코로나19에 근접도 못하고 있다. 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4차 산업혁명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하자. 경기는 회복할 것이지만 네. 추세적인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임금 상승률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네. 지금 벌써 4.7%까지 올라왔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네. 트리거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 대놓고 그러면 생산성은 어떻게 되고 있냐?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임금 상승률은 이제 플라토잉 하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네. 예, 안정을 찾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산성 추이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와서 5.4%씩 나왔고 전달 대비해서는 0.5%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나오고 나니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도 떨어지니까 보시면 오른쪽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듯 했으면 또 다시 이제 조금 안정을 찾죠. 이거 이 자료 오늘 자료네요. 네. 오늘 업데이트한 자료네요. 네네네. 와. 네네. 네. 예. 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죠. 10년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숫자로 한번 봤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시기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었을 때 네. 엄청난 부양책을 썼겠죠. 네네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네. 예, 15% 20%까지 폭등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어땠나요? 꿈쩍도 안 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네. 그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나니까 금리가 네. 올라갔어요. 54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랐네요. 네.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 부채 비율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120%까지 갔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로 가면 2023년에 피크를 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한은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죠. 미 연준도 보십시오. 거의 금리 안 건드리잖아요. 지난 예전 예, 2차 대전 이후에 네. 거의 안 건드리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 제대로 올리기 시작하죠. 똑같은 걸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한 미 연준은 될 수 있으면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추세를 보고 있으면 2023년까지는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네. 그럼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연준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빚을 이렇게 많이 쌓은 상태에서 금리 올리면 자살골 넣는데 네.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자기네들이 완전 요거도 먹을 건데. 네. 될 수 있으면 기다릴 거죠. 네. 과거 그 돈을 많이 풀었던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렇게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심지어 지금 숫자가 아니라 이거의 4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건드렸다. 네, 그때도 금리를 안 올렸던 상황이니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랬고 그때 보시면 미국의 다우존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품장을 대비해야지 네. 대세 하락장을 지금 대비하는 건 아니다. 이런 네. 논리로. 네. 네. 지금 뭐 완전 칼 갈고 나오셨대요. 네. 지금 반응이 너무 비관론 천하고 막 기세 등등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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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기세 등등한지는 모르겠으나 종목 2개를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수익률은 어제도 올랐고요. 그저께도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무튼 자, 또 그럼 실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실적 한번 보시죠. 87%의 기업들이 예상보다 높은 숫자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 기준이죠. 예, 미국 기준입니다. 2, 4분기가. 그리고 이제 PR이 21배인데 과거 5년치보다 높다. 이거 가지고 이거 시장을 흔든다고요. 이거는 실러 교수가 지난 5년 동안 틀렸던 내용입니다. 이건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규모가 전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시장을 팔아야 된다? 네, 저는 좀 대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평균이요. 컨센서스가 서프라이즈의 규모가 한 자릿수도 아니고요. 2자리, 그것도 거의 20% 가까이. 네. 이 서프라이즈예요. 게다가 매출은요. 서프라이즈 지금 보시면은 5%가 평균입니다. 지금. 매출 5% 평균은요. GDP 숫자로 계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대놓고 시장을 팔아야 된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성장주를 완전히 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주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가고 경기가 회복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쪽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자. 네. 이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요즘에 그런 뭐 산업재나 이런 이 경기 민감 쪽으로 어쨌든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매기를 끌어가면서 주가를 많이 땡기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보통 익스트림을 좀 너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근데 미국은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빠지는 폭이 적고 네. 어떨 때는 뭐 신재생 에너지가 땡겨주고 또 어떨 때는 바이오가 또 땡겨주고 또 그러다가 또 산업재도 땡겨주고 또 며칠 전에는 금융주가 또 땡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돌려봤던 숫자 중에서 가장 관심 깊게 들여다봤던 숫자는 산업재의 반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ETF를 쭉 뽑아가지고 상승 여력을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높게 나오는 회사 ETF 10개를 뽑으면 계속해서 반도체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보통 바이오랑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산업재가 3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산업재가 그만큼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네.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게. 그래서 BIS란 ETF라든지 XLI 그리고 DUSL은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아무튼 10개 중에서 3개가 산업재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 비중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원자재 가격이 쉽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만약에 무조건 성장주 위주의 시대였다면 네. 닷컴 버블 때 시대였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고요.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건데 네.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CRB 인덱스를 가지고. 네, 지금은 그것보다 높아요. 그리고 높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거지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산업재 안에서도 뭐 원자재, 중간재 이런 쪽도 기업들만 잘 뽑으면 배당 수익률도 높고 저평가되어 있고 물론 성장은 적겠지만 네. 괜찮은 종목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뽑아봤더니 뭐 이쪽 뭐 철강 쪽이던 기본적인 이 원자재던 이런 쪽들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중도 뭐 최소한 30% 정도의 가치주 투자는 필요하다. 산업재, 원자재 15%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종목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종목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그만큼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실 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뭐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온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언택트 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5G, 그리고 바이오 쪽,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심지어 철강도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건설 쪽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종목들은 하나씩 다 공부를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항상 만드셔야 된다. 네.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요. 일정 부분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시는 네. 분이 해외 투자를 저희 랩을 통해서 한 뭐 1억 정도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국내 투자를 갖다가 뭐 한 2억 정도를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은 SK 하이닉스를 1,000만 원만 투자를 했는데, 네. 빠질 때마다 계속, 샀어요. 예, 그러니까 오른 걸 팔아서 랩을 팔고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네, 거의 90%가 하이닉스.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네, 이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니까 네.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네. 예,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 보여드렸던 이 포트폴리오 만들었던 이거 항상 좀 기억하시면서 예, 네.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고 또 종목을 들어가신다면 한 종목당 개인 투자자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예. 종목당 10%. 예. 그걸 너무 넘기지 마시라. 네. 예. 저는 솔직히 종목당 5%를 잘 안 넘기려고 해요. 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래서 꼭 그거는 지켜주시면 이런 힘듦이 오셨을 때 좀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정말 꼭 기억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종목 공부는 직접 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꼭 꼼꼼하게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네. 간접 투자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뭐 최근 시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분, 걱정하시는 분 너무 많아서 오늘 작정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